반갑습니다. 모두를 위한 로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정원입니다. 모두를 위한 로디오는 법률적인 정보 및 조언을 얻기 힘든 다양한 청소년 및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률적인 차원의 도움을 주고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대교단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획단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단편적 질의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하나의 가상사연을 구성하였습니다. 2회차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과 관련된 법률 문제 해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3회차에서는 어떤 사연의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번째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을 가진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모두를 위한 로디오의 세 번째 사연,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피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살 남자입니다. 저는 16살에 가정 내 사정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의 쉼터에서는 최대 3년까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쉼터를 찾아가며 이곳 저곳에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쉼터에서 생활한 덕분에 의식주 문제는 해결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머무르고 있는 쉼터 생활 기간이 곧 끝나요. 그래서 다른 쉼터를 찾아가야 하는데 쉼터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 정원이 찬 다른 쉼터들을 입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쉼터를 나가서 직접 저의 집을 구해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쉼터에 머무르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많지는 않은 돈이라 집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 구하는 어플도 이용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부동산도 돌아다니면서 다행히도 원하는 집을 알아보고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약하자니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직접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서 만날 날짜를 잡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당일날 집주인분께서 계약서를 직접 가져오셨어요. 월세, 집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해 주더니 사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만 대충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계약서는 모든 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약서 내용을 하나씩 직접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가 맞는지 처음 보는 영어들 투성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사인을 안 하고 계약서를 한참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임대인 분께서 아니 학생, 이거 정말 좋은 매물이라니까. 지금 안 하면 다음 왔을 때는 이거 없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계약하자고 줄 서 있는 거 지금 학생 때문에 빼놓은 거라니까. 라고 강조하시면서 빨리 사인을 하라고 독촉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내가 뒤에 지금 일정이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사인 받고 가야 되거든. 바보처럼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사인해요. 계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 그냥 가? 하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임대인분의 태도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급해졌지만 계약서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 사인을 하는 것은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뒤 화내시는 임대인분을 뒤로 한 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하루빨리 직접 부동산 용어를 찾아보고 공부해서 다시 집주인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찾은 원하는 가격대에 괜찮은 집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까지 찾아봐야 하는 것인지 너무 막막하네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집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게 더 편하고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계약서 중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제 스스로 읽어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집 계약 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점 등 집을 구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법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쉼터 퇴소 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 두 번째,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세 번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해보는 많은 청소년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를 위한 로디오를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연에서 다뤄진 내용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의 바깥에 홀로 선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청소년 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차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총 9개의 지원관이 설립됐지만 수도권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라는 기사 속 내용을 통해서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지식을 알려주실 하성재 변호사님을 모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공정거래 그리고 TMT 기업 형사 부문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앞서 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이나 아동을 지원하는 여러 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나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여러 법률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규율하는 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복지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중에서 법률명에 청소년이 포함된 법률은 여성가족부의 담당이고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주무부처가 다르고 법 적용 대상도 다르다 보니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률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입법과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나 아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인이 아닐 경우에도 혹시 혼자서 집을 계약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일 텐데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우선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법정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부모님이신 친권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이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머물고 있는 미성년자는 후견인 지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후견인 지정을 받는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층 쉽겠지요. 앞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취소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아마도 집주인인 임대인은 취소 가능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싫어할 건데요.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주지 않는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우리 법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라는 점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없이 실소유자 혹은 실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에 있어 부동산은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뿐 당연히 실소유자 혹은 실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네, 부동산 중개인 없이 계약을 하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개인이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알아두면 당연히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확인하는 단계,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계약 후 실제로 입주하는 단계가 그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할 집의 상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맞는지,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는지,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계약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현황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나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주민센터나 등기소, 세무서 및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어 계약하고자 하는 곳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하고자 하는 상대방인 집주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상 위임인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인적 사항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표시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권리자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함께 건축물 관리대장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구청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용도 부분인데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소유자 현황란의 소유자 확인과 변동 사항의 위반 건축물 표기 여부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는 어떠한가요? 네, 아마도 계약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 집주인과의 특약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기재 사항이 많더라도 천천히 읽어보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부를 작성해서 임차인인 본인과 임대인이 각각 날인을 하고 간인을 마친 후에 하나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계약서는 계약 후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이니만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계약 이후에도 임차인으로서 법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해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흔히 말하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의 의미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공매되는 경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외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의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날인과 간인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부씩 보관을 하고 계약 후에는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후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아동처럼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말씀드린 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은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의 자해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최대 36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현금을 자립지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20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24년까지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저렴하게 책정하여 총 203가구를 지원합니다. 이외의 지원 부분의 경우에는 입법과 제도,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그때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를 위한 로디오 3화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정재 변호사님, 모두를 위한 로디오 세 번째 회차에 참여해 주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설명하시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새로운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소하지만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법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시청자분들, 생활 속 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사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작성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처럼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적인 내용을 다뤄드릴 테니까요.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SNS 계정이 있는데요. 팔로우 꼭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는 장애인 인권 보장과 관련되어 필요한 법률 지식 나눔입니다. 그럼 다음 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